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후보 간의 이 문자 메시지를 두고서 전당대회 주자들 간의 설정과 공방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문자 내용의 어떤 진위 여부와 해석을 두고서도 입장 차이가 확연합니다. 저희 채널A가 5차례의 그 문자 내용을 양측과 다각도로 취재를 해서 한번 재구성, 일종의 복원을 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오늘 김지혜 돌직구쇼에서 보도해드리는 김건희 여사가 보냈다는 이 5차례의 문자, 재복원된 내용을 보시고 직접 한번 판단을 해주시죠. 누구 말이 만든 걸까요?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진흙탕. 맞아요. 진흙탕이에요. 조선일보 일면입니다. 오늘 밖에 비도 내리고 있는데 여당 전당대회 분위기가 진흙탕 양상이란 지적이 많습니다. 함께 보시죠. 연판장이 또 나왔어요. 그 가운데. 이 연판장의 아픈 추억은 나경원 후보는 잘 알겠죠. 그 연판장이 이번엔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돌고 있다는 겁니다. 진흙탕 여당 전대. 친윤계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나서서 한동훈 사퇴 요구, 윤리위 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퇴 기자회견까지 잡았다 취소되는 해프닝까지 이렇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후보 측은 기자회견 취소하지 말고 그냥 강행하라라는 격앙된 분위기도 보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 연판장이 미묘할 때마다 돌고 있습니다. 특히나 특정 계파의 이익을 대변해서 원내외에서 도는 연판장. 오늘 조간신문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12명, 동아일보 5면 기사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 출사표 12명 모두 강성 친명. 명심 경쟁 전대. 14일 컷오프 본선 후보 8명 추려진다 하더라도 당내에서는 명비원 청가가 줄 잇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연임 도전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민주당 내에 대한 세력은 없다라는 비판 목소리가 더욱더 커질 전망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엄벌, 경향신문 신면입니다. 음주 스쿨존 처벌처럼 다수의 인명피해를 낸 교통사고 범죄도 엄벌해야 된다라는 국민적인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강도가 점점 상향된 것처럼 이 다수 인명피해 사고에도 형량을 올려야 된다라는 법조계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뉴 노멀. 한국경제지 일면 기사 보겠습니다. 뉴 노멀된 고환율 1,400원 상시 위협, 2분기 평균 환율 1,371원, 금융위기 후 최고치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비 내리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강북 유일한 생존자, 국민의힘의 김재석 의원, 그리고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오신환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돌직구 좌장, 역시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청년 정치인 박성민 전 최고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비도 오는데 정말 이러기냐. 당 안팎에서 여당 전당대회 과열, 경쟁 양상을 두고 쓴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흙탕이란 얘기도 나옵니다. 특히나 이 전당대회 주자들 간에 김건희 여사가 보냈다는 이 문자 메시지의 내용, 진위 여부를 두고서도 해석이 다릅니다. 저희 채널A가 오늘 저희 돌직구쇼를 통해서 다각도로 취재해서 복원해본, 재구성해본 김건희 여사의 문자 메시지 내용의 실체를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고 한번 판단을 해주시죠.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진흙탕 여당 전대 김 여사 문자의 진실은 일단 한동훈 후보는 지금 이 시점에 이 문자 메시지 공방을 가져가는 건 저희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위험한 당무 개입이다. 주체는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정치권에서는 모두 그 주어를 용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6, 7개월이 지난 얘기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저를 막기 위해서 이런 사적인 문자를 이 공개적으로 이 전당대회 장에다 올린다? 전 국민들이 정말로 걱정하실 것 같아요. 이건 일종의 당무 개입이자 전당대회 개입이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당무를 개입했다. 당의 일인데 왜 개입하느냐라는 강한 반발입니다. 누가 당무를 개입했다라고 밝히진 않았습니다만 정치권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이른바 친윤그룹 그 뒤에 있는 용산을 저격한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새 후보들은 이 문자 공방을 두고 한동훈 후보를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사과하라는 겁니다. 한동훈 후보가 구차한 변명을 계속하는 것이 본인을 스스로 옹색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상 해당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당내 논의나 아니면 대통령실과의 논의로 이거를 붙이지 않고 대답도 안 한 채로 이것을 뭉갰다. 정치를 기본부터 다시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 당시 그 명품백 수수 논란이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였지 않았습니까? 당사자인 대통령 부인께서 문자가 왔으면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응대를 했어야 된다. 사적으로 왔으니까 뭐 그걸 무시해?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자, 급기야 한동훈 후보 측과 그렇지 않은 측에 김건희 여사가 보냈다는 그 문자 메시지를 두고 각기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친윤 그룹과 친한계가 서로 다르게 뉘앙스의 해석을 가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자, 친윤 주장. 비대위 차원에서 사과를 결정해 좀 따르겠다. 위원장의 의견을 따를 것. 진심으로 죄송하다. 라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무조건 따르겠다. 즉 친윤계에서는 아니 여사가 이렇게 사과를 하겠다는데 이거를 왜 씹었냐. 사과만 했어도 총선판 달라질 수 있었는데 해당 행위다. 라며 한동훈 후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진정성 논란 책임론 때문에 결정 못하는 것이다. 사과하면 책임론에 불붙는다. 그럼에도 비대위 차원에서 결정해 주시면 따르겠다라고 여사가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럼에도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친한동훈 쪽에서는 이건 여사가 사과를 안 하겠다라는 뜻으로 해석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문자를 두고 이거는 여사가 무조건 사과를 하겠다는 거다. 와, 이거는 사실상 사과를 못 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거다라고 해석이 나뉘고 있다는 겁니다. 오신환 의원님, 이 같은 한국 사람들인데, 그리고 옛날에 한국당이었는데 같은 국민의힘 소속인데 어떻게 이렇게 해석이 다를까요? 그리고 지금 양쪽에서 서로에게 유리한 내용만 일부씩 공개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공개하지 않는 내용도 다수 있는 것 같고요. 방점이 달라요. 오신환 의원은 좀 중립적으로 한번 좀 봐주시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같은 문자인데요. 일단은 저는 우리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봐야 돼요. 네. 지난 4월 총선 이후에 우리는 민심의 가장 큰 회초리를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 지도부가 당의 변화와 쇄신들을 통해서 민심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잖아요. 예. 근데 왜 전당대회 한복판에 저런 김건희 여사의 문자 논란이 등장해서 저것이 지금 결과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그 당시에 저 문자에 적절하게 대응을 못해서 총선에 참패했던 패배의 책임자라는 걸 주장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사적으로 이렇게 친한 사이에 문자를 어떻게 익십하냐. 예의 범죄가 예의가 너무 없는 거 아니냐는 어떤 개인적인 인간성과 태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저는 잘 그 내용을 모르겠어요. 둘 다 아니겠어요?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께서의 주장은 일단은 공적인 영역에서 저렇게 친소관계가 작동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나는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사실은 김건희 여사가 사과할 마음이 있었다면 사과하는 주체는 김건희 여사 쪽과 대통령 부부가 될 테고요.
그렇다면 거기서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사과를 하면 되는 것인데 일단 전후 관계에 대한 모든 문자들을 공개한 것이 아니라 저것을 흘리고 있는 일부 세력이 유리한 쪽에서의 공개만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앞뒤 사정들을 정확하게 그 맥락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 쪽에서는 저것이 취지 자체가 오히려 사과를 하게 됐을 때 오는 후폭풍이나 네. 오히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지지율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방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진실 공방보다는 저는 네. 전당대회에서 저런 문자를 통해서 왜 갑자기 등장해서 소위 전당대회의 친윤과 일부 친윤을 사칭하는 그런 세력들이 전당대회를 이렇게 혼탁하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네. 그래서 그 의구심이 먼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뭐 일제히 언론에서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데요. 저는 좀 비전과 우리 정당의 개혁 네. 그리고 국민들의 민심 회복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갈 건지에 대한 4명의 후보들의 선의의 경쟁이 좀 보여졌으면 좋겠다. 마침 오늘부터 이제 지방 합동 연설회가 시작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TV 토론회가 시작되니까 그런 쪽에서 좀 건강한 전당대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문자 공방을 몰고 가는 쪽에서 무언가 저희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주셨어요. 당내에는 이런 비판도 있는데 지금은 뭐 예민한 전당대회 기간이기 때문에 뭐 다각도로 나오는 의견을 모두 다 제가 소개를 최대한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또 반대쪽에서는 이 문자를 보고 이건 사과를 안 하겠다라는 뜻으로 해석한 한동훈 후보 측의 해석이 과하다라는 비판도 방금 오신환 의원이 말씀해 주신 의견의 정반대 쪽에서는 제기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저희가 본 내용 볼까요? 김용주 의원님, 이런 건데요. 물론 공개가 된 부분도 있고 공개가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자, 앞서 본 19일 문자 내용부터 좀 다시 한번 봐주실까요? 자, 비대위 차원에서 사과를 결정이 좀 따르겠다. 위원장 의견을 따르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 지금 이건 양쪽이 모두 다 공통적으로 그런 내용은 있다라고 인정하는 부분인데 친한계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앞서 안 공개됐던 부분 일부가 나오고 있는데 진정성 논란 책임론 때문에 결정 못하는 것이다. 사과를 하면 책임론에 불붙는다. 그럼에도 비대위가 결정이면 사과하겠다. 라는 부분이잖아요. 이거를 두고 사과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 없다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보셔요? 저는 이 건이 잘못하면요, 그 드루킹 사건하고 비슷하게 갈 수 있다고. 굉장히 이게 휘발성이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1월 18일 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이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네. 지금 방금 우리가 본 부분이 19일 겁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그런 말씀 뒤에 여사께서 여러 차례 말했지만 한 번 더 그러면 결정해달라. 말하자면 걱정할 부분이 있으면 내가 예. 나서서 사과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사과할 용의가 있다. 그렇죠. 라고 하는 부분 이후에 그다음에 21일 한 비대위원장의 사퇴 요구가 이어지는 이 과정의 문제가 굉장히 휘발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여사님의 섭섭함인지 그리고 최소한의 이 의견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해석했을 때 여러 가지 후폭풍이 있기 때문에 안 하겠다는 의사로 있었다면 그중에 예컨대 김경률 비대위원이라도 사퇴시킨다든지 그런 어떤 내부 논의가 대통령실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잘 안 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21일 날 안 되니까 이관섭 비서실장 통해서 당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정리 못할 거면 나가라. 예. 이렇게까지 간 그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를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도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공개해 버리는 것이죠. 충분히 여러 가지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또 여사님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걸 조율을 잘 못했지 않았느냐. 네.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이 얘기하듯이 아직까지 경험 미숙이다. 네. 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군요. 또 원희룡 전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 이것이 최소한 실제로 윤한 갈등이 아니라 기만 갈등으로부터 비롯됐다.
여러 가지 어떤 태도의 문제라는 거지. 여러 차례 본인이 그야말로 실제적으로 당을 위해서 비대위원장한테 사과할 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무 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 근원적인 갈등, 윤환 갈등이 오게 됐다는 것을 내밀하게 보여주고 이 거리가 간단하지 않다라고 네. 하는 것을 얘기함으로써 원희룡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세게 한 비대위원장의 정당성, 즉 앞으로 당이 당정 한 방향으로 가기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일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전혀 의외의 결과를 낳을 수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어떤 방향으로 이야기가 튑니까?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그러면 비대위원장한테도 이렇게 수차례 문자를 보낼 정도면 비대위원이나 다른 뭐 강요들이나 혹은 최 목사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하고 사실은 소통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전체적인 국정을 조율하는 네.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로 확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지금 두 분의 의견이 실제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다양한 의견 중에 큰 축입니다. 왜 이 공방을 지금 이 시점에 일으키느냐. 당무 개입 아니냐. 부적절하다라는 내용과 함께 그것은 차치하고서라도 한동훈 후보 측이 여사가 사과하겠다는 메시지를 어떻게 사과할 뜻이 없다라고 호도하느냐. 그건 정무적으로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미숙했다라는 비판, 양쪽의 서로를 향한 비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3일 문자 메시지 내용도 좀 보시면서 판단을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오늘 도직구쇼 균형적으로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거듭. 23일 친윤그룹에 주장하는 내용을 요약해보면 김경률 비대위원의 극단적 워딩에 너무 가슴이 아팠지만 한동훈 위원장 다양한 의견 말씀에 이해하려 한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과 필요하다 하면 단호히 결심하겠습니다. 19일에 이어 23일에도 친윤계에서는 여사가 사과를 하겠다라고 거듭 문자를 보냈다라는 게 친윤그룹의 주장입니다. 친한 그룹에서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위원장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가 필요하다 하면 단호히 결심하겠다. 친한계에서는 앞서 19일에서도 사과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여사가 굉장히 길게 나열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한다면 할 용의가 있다라고 한 걸로 봐서 사실상 안 하겠다는 쪽에 방점이 찍힌 문자로서 보인다라는 게 친한그룹의 주장입니다. 양쪽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당에서 필요하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첩분도 받아들이겠다라는 내용, 친윤계의 주장. 한 후보 측은 5차례 메시지가 실제로는 사과를 안 해야 하는 이유를 늘어놓은 문자였다. 그래서 답장하지 않았다라는 주장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말 엇갈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실 것 같아요. 조금만 앞뒤로 좀 맥락을 더 봐야 될 것 같다. 한국말은 다르고 다르다.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 채널A가 다각도로 다방면으로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이게 워낙 당사자들 간의 사적인 문자 내용이니까 양쪽이 보여주질 않아서 저희가 원본은 못 봤어요. 원본은 공개되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이 정치권에서 좀 취재를 내밀하게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5차례의 문자 내용 저희가 시간대별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채널A 단독 보도 시작하겠습니다. 맥락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1차 메시지는 1월 15일 여사가 비대위원장에게 보냈다는 메시지 내용.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겠다. 대통령과 전화해보면 어떨지라는 내용도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에게 보냈다라는 내용이에요. 17일에 그런데 한동훈 후보는 저 답장을 씹고 김경률 비대위원이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을 했다. 그리고 18일 한동훈 후보가 국민이 걱정하실 부분이 있다라며 김건희 여사를 비판했다. 그러자 19일에 김건희 여사가 비대위 차원에서 사과를 결정해주면 따르겠다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런데 19일에 역시 답장을 하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라며 한동훈 후보가 재차 김건희 여사를 비판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21일 이광섭 비서실장 등이 한동훈 비대위원에게 사퇴를 요구했고 비대위원장에게 23일 김건희 여사가 사과가 필요하다 하면 단호히 결심하겠다. 그리고 한동훈 사퇴 요구 방송이 보도됐다. 25일 큰 마음 먹고 비대위를 맡아줬는데 미안하다. 김건희 여사가 문자를 재차 보냈고 한동훈 후보는 끝내 답장을 하지 않았다. 대충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문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원문이 궁금합니다. 양쪽에서는 공개를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5번의 문자 메시지의 내용은 대충 이렇다라는 건데요. 앞서 19일과 23일은 좀 더 양쪽에서 살을 보태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것도 보실까요? 저희들이 보내드린. 자, 19일과 23일에 살이 좀 더 보태진 내용은 이렇습니다. 진정성 논란 책임론 때문에 결정 못하는 것. 사과하면 책임론에 불붙는다. 그럼에도 비대위 차원에서 결정해 주시면 따르겠다. 19일 문자는 이렇다는 거고요. 23일. 김경률 극단 워딩에 너무 가슴 아팠지만 한 위원장 다양한 의견 말씀에 이해하려 한다. 위원장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가 필요하다 하면 단호히 결심하겠다. 아다르고 어다르고 그럼에도가 들어갔느냐 무조건이 들어갔느냐 양쪽에서 진실 공방 뉘앙스 차이가 해석 차이가 대단합니다. 요거 말고 요거보다 좀 더 확대된 버전 녹색 배경에 그 화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죠. 19일 문자 메시지에 조금 더 살을 보태면 이렇습니다. 아우 복잡해요. 비대위 차원의 결정해 주시면 이런데 여기에 좀 내용이 더 붙어요. 빨간 내용으로 좀 저희가 붙여봤습니다. 진정성 논란이나 책임론 때문에 결정 못하는 겁니다. 사과하면 책임론에 불붙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이 생략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사과로 이어질 수 없는 게 정치권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여사의 이런 문자 메시지 내용이 있었다라고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추가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23일에도 생략된 내용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존의 내용은 이거였는데요. 살을 좀 보태면 제가 댓글팀 활용해서 주변 비방하는 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이 아니고 앞으로 그럴 일 없을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저희가 양쪽에서 나오는 내용을 최대한 다 담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5일치의 문자 메시지 내용 저희들이 파악한 부분까지 최대한도로 여러분께 다 보내드렸습니다. 아직 공개가 안 된 부분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어려운 질문을 김재섭 의원에게 드려야겠네요. 네. 다 보셨어요? 네. 누구 말이 맞아요? 모르죠. 그거는 저도 원문을 안 봤으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결국 친한계와 친윤계 사이의 대립은 어떤 뉘앙스의 차이를 가지고 친윤 친한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뉘앙스 정도의 차이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단어 몇 개, 문구 몇 개 가지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말 그대로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문자 내역들을 쭉 시계열로 보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좀 들었냐면 그런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는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사적으로 문자를 보낸 겁니다. 1대1로 문자를 보낸 거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느냐. 답장은 하지 않았지만 공식적인 대응은 했어요. 예를 들면 뭐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한 바 있고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당내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라는 것은 한동훈 위원장 주재로 이 문제를 당 차원에서 심층적으로 공식적으로 논의를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답장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문제에 관해서 가장 공식적인 방법으로 가장 어떤 드러나는 방법으로서 이 문제를 처리했다라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장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단순히 익십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이건 익십 아니다? 왜냐하면 그에 대한 대응이 하나도 없었다면 물론 그걸 익십으로 처리할 수 있겠지만 반드시 그 답장을 해야지만이 이 모든 메시지에도 내가 대응을 한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적어도 사적으로 온 문자지만 한동훈 위원장은 이를 공식적으로 대응했다라는 인상은 저는 이 시계열로 보는 이 시간 순서로 보는 이 문자의 대응으로 저는 느껴지고요. 여기에 대해서 꼭 답장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대응하면 그 공식적인 자리에 있는 만큼 대응을 하면 될 것이고 만약에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측 인사들의 말에 조금 더 무게를 싣는 이유는 예. 정말로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하고 싶었다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이야기하면 되거든요.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루트로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굳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허락을 구한 이후에 행보를 이어갈 필요는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과의 진정성이 있었다면 그리고 내가 무조건 이번 선거에서 사과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이 아니라 대통령실을 통해서 하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진정성 여부를 제가 원문을 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지만 예. 적어도 한동훈 위원장 측의 메시지에 제가 조금 더 납득이 가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과를 정말 하고 싶으셨다면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절차를 밟아 사과를 하면 됐다.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이런 것들이 진정성이 없게 느껴질 것 같았다라는 김재섭 의원의 어떤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렇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박승민 최고. 어떻게 보세요? 김 여사의 문자 메시지 4일 동안 5차례의 이 문자 메시지를 보면 이건 여사가 말 그대로 사과를 하겠다는 건데 왜 이거를 대응도 안 하고 계속 비판만 했느냐라는 게 이제 친윤 그룹의 한동훈 후보를 향한 비판이고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아니 사과를 하실 거면 하시면 된다. 이거는 사과를 안 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지금 해석하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네. 일단 정말 사과를 하고 싶었다면 문자를 보낼 시간에 사과를 했으면 된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그럴 만한 기회와 타이밍은 뭐 얼마든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하다못해 대통령께서 그 KBS와의 신년대담에서 좀 구체적으로 제대로 사과를 하시는 방법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원래 우리가 이제 사람의 진심을 볼 때 말이 아니라 좀 행동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5번 문자를 보내는 동안에 한 번이라도 공식적으로 어떤 사과를 하려는 액션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답장을 기다릴 시간에 대통령실은 그냥 움직이면 됐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허락을 구하고 말고의 관계도 아니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실 이렇게 허락을 구하는 것 자체가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오히려 정치적인 책임을 좀 떠넘기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부인께서 보냈던 문자에 뭐 친한계 의원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정말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대선 때도 사과했는데 10%포인트 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사과를 하겠다라는 건 지지율 떨어져도 괜찮으면 정말 그것까지 감수할 생각이 있으면 그럼에도 하라고 하면 내가 해보겠다라는 거는 사실 그 문자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죠. 정말 할 생각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예. 정말 미안했다고 한다면 허락을 구하는 문자를 보내는 게 아니라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대통령과 상의해서 그리고 정무수석과 뭐 비서실장과 회의를 거쳐서 우리가 몇 월 며칠에 뭐 기자회견을 열어서 제가 직접 사과를 할 생각이다. 당에서도 이런 정도로 알고 계셔주면 좋겠다. 그때까지는 당내에서 좀 극단적인 의견이 나오는 것을 좀 자제시켜 달라. 이 정도로 대응을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계속 문자를 보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를 해야 된다면 하겠다. 이거는 사실 안 하겠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박승민 최고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5차례나 사과를 하겠다라는 것은 이 영부인의 진정성이 있는 사과의 어떤 요청이었는데 이건 당과의 상의 없이 당시에는 아무리 대통령실이라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한동훈 후보가 이에 대응하지 않으면서 마치 김건희 여사를 공개적으로 재차 비판하고 나선 것이 오히려 뭐랄까 더 이 김건희 여사 의혹을 어떤 본인의 당 리더십에 활용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친윤계 그룹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받는 동안 김경률 비대위원과 한동훈 후보의 이 발언을 친윤 그룹에서는 문제 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들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저는 디올백이 저기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기본적으로는 함정 몰카이고 그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 위원장님께 사퇴 요구했는 이에 대한 입장 궁금합니다.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친 언행, 전제되지 못한 언행에 대해서 사과를 하셨는데 여사에 대해서 말이 앙투아네트 발언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사과를 하셨다고 반면 한동훈 후보 쪽에서는 결국 나에게 정무수석이 비서실장이 사퇴를 요구한 것은 여사의 문자를 씹었기 때문에 그럼 사퇴를 요구한 거냐라며 또 반발하고 있습니다. 마치 내가 허락하지 않아서 사과를 못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상황을 호도하는 것이다. 한동훈 후보 측은 또 이렇게 반박하고 있거든요. 함께 보시죠. 총선 당시 사과 필요성 여러 차례 대통령실에 공적으로 나는 전달했다. 개인적인 문자에 답하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 내가 허락하지 않아서 사과를 못한 것까지 말씀하는 건 상황을 대단히 호도하는 것이다. 한동훈 후보는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오신환 의원님.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민감한 얘기고요.
최대한 지금 양쪽의 주장을 제가 다 소개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앵커가 말이 길어지면 안 돼요. 전 얘기 지금부터 안 할게요. 아니 근데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지금 6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저 문자가 등장하는 이유가 우리가 추측하는 대로 전대에 뭔가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영향이 미친다는 것이 당시에 비대위원장으로서 총선의 승리를 이끌고 있는 한동훈 위원장이 그 중요한 김건희 여사의 사과와 관련해서 익십을 했기 때문에 적절하게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총선에 패배했다. 네. 그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한 주장과 또 한 가지는 그렇게 가까운 사이에 저렇게 문자를 5번이나 보냈는데 정말 예의 없다. 저렇게 비인간적인 모습으로 어떻게 당을 대표하면서 끌고 갈 수 있겠느냐. 이런 두 가지적인 지적인데 저는 단순히 문자의 전후 다 공개가 안 됐으니까 그 진실 공방보다도 이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전후 사정들이 분명히 인포메이션이 좀 있어야 돼요. 일단은 한동훈 위원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과를 요구하고 또 공식적으로 당에서 용산에 여러 차례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만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때 당의 지도부, 특히 원내대표 뭐 이런 분들도 다 그런 의견들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21일 날 사퇴 요구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그 노력을 하지 않아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걸로 인해서 패배했다라는 것은 저는 성립될 수 없다라고 보여지고 한동훈 후보가 이미 공식적인 라인을 통해서 대통령실에 사과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문자 메시지에 답장을 안 해서 사과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사과를 하는 주체는 김건희 여사예요.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저는 그 사과를 해야 되는 그 주체 자체가 오히려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이지 그것을 떠넘기면서 한동훈 위원장한테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좀 성립되기가 어렵다고 보고 예.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사적으로 이렇게 가까운데 예의 없이 정말 그렇게 익십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는 한동훈 위원장은 평생을 공적인 영역에서 살아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검사하면서 법무부 장관하고 이제 정치권으로 비대위원장이라는 공적인 공당의 대표가 된 건데 그런 과정에서 수많은 저런 어떤 요구나 사적인 뭐 필요에 의한 어떤 답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본인은 평생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분리시켜서 저렇게 대응했다고 하는 것이 우리 시대에 지금 필요한 어떻게 보면은 공적 지도자로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니냐. 오히려 지금 너무나 사적으로 이런 것들이 개입되고 있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그걸 지켜온 삶을 실제로 보여줬어요. 만약에 저기서 어떤 뭐 사과를 해라 마라라고 계속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면 저는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쪽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의 저런 태도가 오히려 공적 영역에서 사적인 부분들이 간섭하지 못하게 하는 막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온 것을 오히려 신뢰하는 측면도 있다. 나는 그래서 새로운 면을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한테 봤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총선 패배의 책임론 뜨겁게 후보들 간의 공방이 일고 있고 문자 메시지의 해석을 두고 진위 여부까지 양쪽의 입장이 다릅니다. 거기에 하나 더해줘서 애초에 그 CBS 논설실장이 이 김건희 여사가 보냈다는 문자 메시지의 내용을 공개하면서 한동훈 후보를 강하게 비판했는데 이 공방이 시작된 그 근원을 두고서도 논쟁이 치열합니다. 누가 이 문자 메시지를 먼저 깠느냐? 누가 이걸 깠느냐? 진중권 교수가 참전했어요. 내밀한 문자가 공개된 것은 김 여사의 뜻 아니겠느냐. 패족 위기의 세력이 벌인 일이다. 원희룡과 그 배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내가 문자 메시지를 봤는데 한동훈 주장이 맞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러자 원희룡 후보는 진 교수는 문자 원본을 보셨냐? 누구의 폰에 있는 것을 보신 거냐? 이 말은 한동훈 후보가 진 교수에게 이걸 다 보여줬냐? 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논란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진중권 교수는 패족 위기에 몰린 세력이 김 여사를 꼬드겨서 김 여사의 뜻으로 문자 메시지의 일부를 공개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한동훈 후보의 해석이 맞다. 그러자 원희룡 후보는 나는 문자 원본을 못 봤는데 진 교수는 문자 원본을 다 보고 있다. 라면 이 공방은 한동훈 후보에게서 문자 메시지 공방이 시작된 건 아니냐. 뭐 이런 반박. 누구 말이 맞으세요? 글쎄 우선은 이제 제가 근본적으로 그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네. 하나 있어요. 첫 번째, 지금 이 주제가 조정훈 의원이 얘기했던 총선 백서의 중요한 패배 요인의 한 축의 내용이 있습니까? 그걸 묻고 싶어요. 원희룡 후보든 나경원 후보든 이 문제를 얘기한다면 그 근거가 총선 백서에 의하면 이것 때문에 졌다는 내용이 한 글자라도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아무 맥락이 없는 공방이 이어져서 굉장히 당 전체를 불태워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원희룡 말하자면 진중권 논의하기 전에 결과적으로 이것은 누가 이 문자를 버렸겠습니까? 이 문자로 활용하는 사람 누굽니까? 원희룡 후보 아닙니까? 그러면 원희룡 후보가 누구로부터 이 정보를 받았는가부터 까야 그게 정상입니다. 원희룡 후보가 진중권 교수한테 한동훈 후보한테 이 문자 봤냐 얘기하기 전에 왜 이것이 발단이 됐는가라고 누구로부터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김건희 여사와 손잡은 원희룡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것을 어찌 보면 내정 간섭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제 그런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짚어야 될 것은 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답하지 않았냐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은 김건희 여사의 개인적인 사적인 톡 자체가 매우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기 때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진정성을 체크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실과 이철규 의원과 김건희 여사의 온도 차이가 매우 컸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실제적으로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뜻을 받았다면 사과하고 그 사과의 내용을 비대위원장한테 당대표실에 연락하면 이 문제는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만큼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냐면 사실은 이동재 기자 사건 때문이었다고 봅니다. 본인 스스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한 공인에 있었거나 공인에 있을 때 저한테 오는 수많은 텔레그램에 대한 주문과 요청이 있어요. 그걸 알면서도 답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그런 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의 어떤 개인적인 견해 전해드렸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앞서 이건 당무 개입이다라고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실에서는 우리는 관여 안 하는데 선 넘지 말라라고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른바 이 문자 공방으로 윤한 3차 충돌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 전대 개입, 당무 개입 등을 거론한 한동훈 후보의 불쾌. 한동훈 후보는 비정상적 전대 개입, 위험한 당무 개입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대통령실을 선거에 끌어들이는 일 없게 해달라. 한동훈 후보 측. 그러자 누가 죽는지 보자. 굉장히 이거 너무 양상이 과열 양상인데 누가 죽는지 보자. 한번 다 까보자 이건데. 한동훈 후보 측도 좀 자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김 여사가 문자 공개 오케이 했다면 선 넘은 것이다. 누가 죽는지 보자. 이 워딩이 자 오늘 아침 새롭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보도로 누가 죽는지 보자. 누가 죽는지 보자. 김재섭 의원님. 누가 죽는지 보자. 까봐? 까볼까? 한번 까볼까? 누가 죽나 볼까? 요런 메시지잖아요. 한동훈 후보 측에서 누군가가 이걸 기자에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실에서는 불쾌하다. 우리 가만히 있었다.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누가 죽나 보자. 앞서 이제 우리가 시작할 때 진흙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정말로 진흙탕으로 가는 느낌입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지금 그 여사의 문자로 전당대회가 얼룩져야 된다는 데에서는 굉장히 저 스스로도 좀 속상한 마음이 있다. 네.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데 지금 이 문자를 공개를 했을 때에 그러니까 저는 이 당에 미칠 파장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 누구도 사실 공개해서는 안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사과에 대한 문자 말고도 다른 문자들이 있을 가능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는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당사자 둘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데 그것이 어떻게 비춰질지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개가 됐을 때 누가 죽는지 보자라고 물어보면 다 죽는 거죠. 다 죽는 거죠. 다 죽는 거죠. 우리 국민의힘이 다 죽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사적 대화가 있다 하더라도 사적 대화가 공적으로 드러나는 순간 사실은 전당대회는 진흙탕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양쪽 다 좀 자제를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보고, 적어도 근데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우리 아니다, 그리고 좀 난색을 표하기도 하지만 미필적 고의는 있다고 봐야 되겠죠. 미필적 고의요? 네,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뭐 그래 이게 뭐 전당대회 개입이 됐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지 정도의 생각은 저는 분명히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언론인이 이 모든 문자를 방송에서 공개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 적어도 당사자의 확인 내지는 암묵적 동의 정도는 있었기 때문에 이 문자가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왜 여기에 대해서 암묵적 동의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당대표로 됐을 때 불편하다라는 뉘앙스가 안에 담겨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뭐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는 우리는 개입 안 했다라고 하지만 적어도 이 문자가 공개됨으로써 전당대회에 개입할 수 있다라고 했던 미필적 고의는 저는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김재수 의원의 어떤 개인적인 견해. 대통령실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 이거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또 센 도직구 발언일 수도 있어요. 자, 각자의 의견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 얘기가 끝난 게 아닙니다. 그게 또 돌기 시작합니다. 연판장. 지난 전당대회 때 결국 나경원 후보의 출마를 무릎 꿇렸던 그 연판장이 죽지도 않고 또 돌아왔습니다. 박존징 등 일부 친윤계 당협위원장, 당윤리위 제소 및 사퇴 촉구 연판장을 추진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사퇴 촉구 기자회견이 당 선관위 제동으로 불발됐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후보는 여론 나쁘다고 취소하지 말고 그냥 하기 바란다라는 또 굉장히 강경한 발끈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연판장은 지난 전당대회 때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돌았고 나경원 후보, 안철수 후보 등은 그때 결국은 당대표 출마가 좌절됐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후보의 글, 일부 정치인들이 연판장을 돌려 오늘 오후 후보 사퇴 요구 기자회견을 준비, 예스냐 노냐 묻는 협박성 전화도 건다, 윤리를 통해 나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얘기도 한다, 연판장 취소하지 말고 지난번처럼 그냥 해라, 그때도 하지 않았냐, 지금도 해라, 왜 안 하냐, 어디 더 해봐라, 돌려봐라 연판장. 국민의힘에 계신 두 분은 이 연판장을 받으셨습니까? 혹은 연판장 돌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전화를 받으셨습니까? 저는 못 받았습니다. 김재선 못 받고. 이게 사실은 이제 보시는 토요일 날 아침부터 발생한 일인데요. 받으셨어요? 저는 직접 받은 건 아니고 네. 이런 행위가 벌어지게 되면 당이 분열 양상으로 가니까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그거를 시도하려고 하는 측에다가 제가 전화를 좀 드려서 네.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어허. 것들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충고를 그게 하셨군요. 저희가 이제 뭐 원외 당협 위원장들의 단체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뜨겁게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우려를 표하는 여러 위원장들이 하면 안 된다라고 자제하는 목소리들이 비중하게 컸고요. 그 이후에 이제 언론에서 이런 것들이 기사가 나가고 그러면서 기자회견이 취소되는 그런 과정으로 갔습니다. 일단 그 연판장이라고 하는 게 지난 김기현 당대표 체제 때 말씀하신 대로 나경원 후보를 당시에 눌러 앉히려고 하는 52명의 초선 의원들의 연판장이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으로 예. 우리에게는 굉장히 뼈아픈 사건입니다. 우리 당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민주적이고 또 용산이 직접 친윤들이 작동해서 한 후보의 어떻게 보면은 피선거권을 박탈하게 되는 예. 그래서 당이 어떻게 총선에 실패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한 과정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또다시 어떻게 보면 후보 한 명을 연판장을 통해서 그 위에 그 뒤에 시나리오까지 지금 뭐 윤리위에 제소해가지고 후보를 사퇴시킨다. 저 연판장이 이제 후보를 사퇴하라 이런 기자회견이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어떤 일이 또 벌어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로 그렇군요. 저희들은 바라봤고요.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런 어떤 위기감 속에서 저희가 좀 발빠르게 그런 부분들을 좀 자제시키고 뭐 캠프 대 캠프가 했던 것들은 차치하고서라도 우리가 스스로 좀 자정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있었고 그것이 또 선관위에 당 선관위에 빠르게 전달돼서 선관위가 그 부분에 대한 경고와
메시지를 냈던 그런 일이 벌어진 상황입니다. 예. 연판장을 주도하려는 분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러지 말라라고 충고를 했다. 그분이 누구인지 밝히는 건 곤란하시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연판장을 돌리려는 세력이 있었다. 자, 지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나경원 후보가 조금 전에 입장을 냈군요. 한동훈 후보는 연판장 호소인이다. 라는 입장을 나경원 후보가 냈습니다. 지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아, 이 내가 받은 연판장과 한동훈이 받으려고 했던 연판장은 비교하면 안 된다. 불쾌하다. 한동훈 후보는 연판장 호소인이다. 자, 살다 연판장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지금까지 나왔어요. 그만큼 예민하다는 거죠. 그 이유는 있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작년에 나에 대해서 연판장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지금 한동훈 캠프에 있다. 아, 나경원 후보는 굉장히 불쾌하게 보고 있어요. 지금 자기들이 나에 대해서 연판장을 돌려놓고 이제 와서 연판장 피해자처럼 하고 있다. 한동훈은 연판장 호소인이다. 나경원 후보의 입장이 지금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내 연판장과 저 연판장은 다르다. 연판장 호소인이다. 연판장 호소인. 김용주 의원님, 네. 연판장 호소인. 연판장 호소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사실은 이제 연판장이라고 하는 역사적 근원을 좀 생각해 보면요. 네네. 연판장은 일본 막부 시대에 지방 영주들의 어떤 그 무리한 세금 징수 그리고 지나친 처벌에 반대하는 힘없는 농부들의 연명부입니다. 자기 이름을 내걸고 연판장의 역사적 유래. 예.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사실은 이제 나경원 의원이 그런 역사적 유래에 맞는 얘기지. 나는 힘없는 자로서 연판장을 호소할 자격이 있고. 그때 나경원은 힘이 없었다. 예. 근데 한동훈은 힘이 있는 자가 무슨 연판장 타령이냐. 그렇군요. 다르군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국민의힘의 당 문화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저는 당원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어떤 특정 캠프에 들어가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연판장은 못하게 하는 거는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정치하는 가장 공간이 정당에서 정당하게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을 지지할 수 있는 일을 못하게 하고 남 하지 마라 하는 거는 공개적으로 받아들이는 연판장 문화. 그게 정상적인 문화입니까? 그 연판장은 왜 당원에 위배 안 됩니까?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이 사람은 하지 마라 하는 거는 되고 이 사람은 내가 지지한다는 거는 당원 위배는 그런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이 지금 국민의힘이 그런 정당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당원도 좀 오히려 과감하게 나는 누구를 말하자면 지지한다라고 얘기하고 꼼수로 보좌관만 보내놓고 나는 보좌관을 보내느니 안 보내느니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연판장 타령할 때도 아니고 눈치 봐가면서 누구는 안 됩니다라는 그것이 전체 분위기를 주도하는 그런 정당이 무슨 비전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실제로 나경원도 연판장 타령할 부분이 아니고요. 사실은 자기가 누구를 지지한다는 그런 정정당당한 대결의 문화라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네. 이 연판장이라는 것이 작년과 올해가 다른 것은 작년에는 52명의 초선 의원들이 모두 연판장에 서명하고 실제 나경원 후보를 눌러 앉혔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저런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 내부에서 자정작용이 일어났고 브레이크를 걸었다.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 특히 작년과 달리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김영주 의원님 말씀처럼 저것은 당원 단계에 위배된다. 왜냐하면 특정 후보를 사퇴하라고 공격하는 부분들은 다른 의도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건 선거에 당협위원장들이 선거운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게 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고 선관위가 그걸 제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부끄러운 우리 당의 저는 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작년에 연판장이. 근데 올해는 또 다른 그런 시도들이 있었던 것이 무산됐다라는 측면에서 다르다. 저는 건강하게 이 부분이 내부에서 좀 자정작용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걸 막은 사람은 중에 한 명이 이제 오신환이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박성민 전 최고. 사실은 이 호소인, 연판장 호소인이라는 말을 했는데 피해 호소인은 사실은 민주당 일부 여성 의원들이 성범죄 피해자에게 피해 호소인이라는 용어를 썼죠. 그래서 그때가 굉장히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 호소인을 지금 갖다 따서 나경원 의원이 한동훈 후보는 연판장 호소인이다라고 말한 건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좀 한심해 보여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여당에서 나오고 있는 게 일단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그 전 비대위원장의 문자가 뭐 전당대회 판을 흔든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니까 문자 가지고 일시 팬네 만에 소위 말하는 일심 논란이 지금 화두에 올라 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뭐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뭐 사퇴 촉구하려는 기자회견까지 계획했던 세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나쁜 버릇이 아직도 안 빠졌구나 네. 생각이 들어요. 뭐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준석 전 대표 이제 뭐 끌어내릴 때부터 시작해서 특정 세력이 작용해서 특정한 누군가의 입김이 작용해서 호불호가 작용해서 정당하게 선출된 사람을 끌어내려지는 순간부터, 그 뒤에 뭐 김기현 대표도 사퇴할 때도 뭐 그렇게 매끄러운 과정은 아니었고요. 뭐 국민들 앞에 얼굴 비치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고, 그 뒤에 뭐 전당대회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와 나경원 의원을 향해서 있었던 그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공격, 뭐 국정 운영의 적이다라는 멘트부터 시작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뭐 이런 명대사도 있었고,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 연판장까지 있었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일단 기본적으로 비민주적인 사태인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뭔가 불만이 있고 뭐 어떤 나는 저 사람 뽑고 싶지 않아라고 하면 표로 심판하면 될 일이지, 그것을 뭐 일부 세력들이 이렇게 짬짬이로 모여가지고 전화를 돌리고 우리 이거 좀 목소리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너무나 치졸하고 좀 구태스럽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그리고 저는 나경원 의원께서 저렇게 메시지를 내는 것도 전략적으로 좋은 판단은 아니라고 그래요?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내가 진짜 피해자였고 당신은 가짜 피해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흉터가 있다, 나는 진짜 상처를 입었다, 하지만 당신이 입은 거는 상처도 안 된다, 이 얘기를 지금 나경원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향해 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과거의 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본인도 뭐 지금 어쨌든 출마를 하셨고, 그렇다고 한다면 후보 간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지, 나는 진짜 피해자였고 당신은 가짜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무 의미도 없고,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시는지, 어떤 차별화를 어떻게 하시고자 하겠다는 건지 잘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연판장 취소하지 말고 그냥 해라 라는 한동훈 후보의 의견, 나경원, 윤상현, 원희룡 후보의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지금 당의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제 연판장과 저의 상황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양쪽 다 한쪽은 피해자 코스프레, 한쪽은 우격다짐이다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러한 두 분의 모습이 일종의 덤앤더머로 보입니다. 자기 답변을 피하기 위해서 대통령실을 끌어들이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결코 그렇게 루비콘강을 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두 분 다 자기 아전인수측으로 생각하는데 일단 대통령실을 끌어들이지 말자. 어? 그리고 자꾸 과한 공격은 하지 말자. 자기 자신을 돌아봐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주제 공개하겠습니다.